정치권 이슈들 김유정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보셨듯이 조금 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음을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중재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하면 직접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사법체계에 관한 문제 등등을 함께 제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중재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을 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은 박병석 의장이 그동안 강조해 오셨던 얘기가 있었죠. 항상 국민 공감이 있어야 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회주의자의 모습을 늘 보여주셨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국회는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또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8가지 그 중재안을 정리한 것을 양당에 주셨다고 하니까 오늘 지금 10시에 각 당에서 의원총회가 다 소집이 돼 있거든요. 네. 아마 국회의장의 이 중재안을 가지고 의총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토론도 하고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 말씀 중에는 직접 수사와 관련된 부분, 검찰에 그리고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야 모두를 어느 한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불변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한발 양보 또 국민의힘의 한발 양보 이런 중재안이 들어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각 당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마는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더 이상의 카드는 없다. 의장의 네. 중재안 이걸로 결론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각 당에서 이걸 수용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현재 안을 가지고 본회의에 이거를 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지금 굉장히 이 문제로 심란한 상황인데 국회의 모습도 특히 민주당의 모습도 국민 보시기에 참 민망할 정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어지간하면 양 당에서 좀 수용하고 한 발씩 물러나서 이번에 조금 보기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야 의원총회가 각각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그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고 밝히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각각 의원총회에서 수용 여부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중재안이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섣불리 양당에서의 의원총회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좀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것을 4월 말에 계속 강행을 해서 국회에 통과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하나의 안건이고 두 번째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을 관철시키냐라는 것인데요. 글쎄요, 이게 참 양당이 지금 모호한 입장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지 않는 것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4월 말에 통과를 목표를 하는 것을 수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원래 민주당이 원하는 아니었을까. 결국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 논의에 시간을 좀 벌고 의견을 수렴하자고 하는 안건 조정위를 지금 무산시키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글쎄 양당의 양보라기보다는 결국 민주당이 얼마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하느냐 또 국민의 좀 민심을 받아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 법 통과 시기를 양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안에서의 의총 결정이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조금 전 발언 중에서 몇 부분 눈길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면서 중재안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 각각의 이 발언들을 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수용하는 당의 입장을 듣겠다라고 하면 저는 어쨌든 직권상정은 하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어느 쪽을 양보하실지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 굉장히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이런 중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거에는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또 저는 그게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를 외쳐오시고 여태까지 정치 생활을 하셨던 박병석 의장에게도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지금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의 입장에 조금 브레이크를 거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별도의 카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카드 있습니다. 직권 상정을 안 해주시는 게 카드일 수 있고요. 또 하나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저는 그것도 의장님이 해주실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김 전 의원께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주셨는데 오늘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라디오에서 이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고 그 부분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떻게 녹여낼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글쎄요. 8가지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논의가 쉬워질 텐데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검찰청법 그다음에 그 검수안법과 관련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 2가지 안에 대해서 뭐 각계 우려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가지고 보완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경찰에 대한 통제 불능 상태로 가는 것을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 보완 수사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은 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완 조항을 넣자 이제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 가운데 의장이 중재안을 마련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보완 내용이 좀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참 고민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변함없는 우리의 그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빠져 있다거나 조금 그런 다른 변형된 어떤 모습이라면 민주당으로서도 이제 굉장히 뭐 논쟁은 치열하게 하겠습니다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의총의 결과가 더욱 주목이 되는데 만약에 그걸 수용할 수 없다면 그나마도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난망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그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본회의 개의부터 본회의 상정, 그리고 나중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거나 폐기를 쪼개기까지도 모두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장은 더 이상 카드가 없다 이 발언을 김 전 의원께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 그러니까 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직권상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이제 핵심은 민주당의 그 결론이잖아요. 당론을 어떻게 조금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이라도 중재안을 수용해서 기존에 강경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어떤 묘수가 담겨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더 이상 카드 없다. 그러면은 직권상정은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는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모르죠. 그거를 이렇게 중재안을 냈는데도 민주당 다수인 민주당에서 다수당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나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직권상정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을까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전자가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미주 출장까지도 취소하면서 본인이 이 국회를 지금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뭔가 좀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귀결하려는 그런 의장의 고민의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해서 합의하고 또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행간을 읽어보면 저는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을 압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직권상정은 안 하겠다라는 취지를 읽힙니다, 저는. 네. 두 분께서 이 의장은 더 이상 카드가 없다 이 발언을 완전 다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 직권상정할 것이다.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각각 내주셨는데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라디오에서 이 중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런 중재안과 관련해서 중재나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라면서 국가의 사정작용이나 반부패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그리고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라면 언제든 수용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약간의 여지는 열어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어느 정도 민주당이 양보하느냐, 또 법안 통과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가 두 개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를 양보한다면 왜 굳이 4월 말에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양양자 의원의 어떤 그 발언,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검수완박 이 법이 4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청와대 관계자 20명이 감옥 간다, 뭐 우린 죽는다 이런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이 법을 무조건 4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공표할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양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 법은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헌법 위반 소지 또 지금 여러 뭐 민변이나 참여연대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그 모든 부작용들을 지금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법 안에서 소수당의 의견,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때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어 장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건조정위원회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뭐 필리버스터의 역할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뭐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이걸 직권상정을 좀 연기해 주시거나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 보면은 전직 의장님들한테 물어보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어디까지 의장님들한테 여쭤봤는지 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이나 또 우리 정 의장님 정도까지 하셨다면 그동안 여태까지 무리하게 직권상정해서 했던 그 전례만 여쭤보신 것이라서 저는 만약에 거기까지만 물어보셨다면 직권상정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과거에 정의화 국회의장이나 이런 야당의 의견을 들어주셨던 분들의 의견까지 들었다면 김윤정 전 의원의 말씀처럼 직권상정 하시는 일은 안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도 해봅니다. 지난 18일에 법사위 안건에 회부를 하면서 이제 뭔가 검수완박의 속도를 상당히 내는 듯한 민주당이었었는데 그랬죠. 숨 고르기에 잠깐 들어가는 듯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 안건 조정위 소집을 통한 입법 처리랑 지금 이 중재,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이 중재안에 따라서 민주당이 다시 속도를 좀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다시 속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하면 이거는 뭐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서 참 이 둘 사이에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참 미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잠깐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민영배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서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국민들 보시기에도 상당히 민망한 일들이 멀어지고 있어서 저도 뭐라고 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저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례거든요. 근데 과거에 뭐 다른 형태의 의원 꿔주기 이런 형태의 뭐 탈당해서 다른 당에 입당해서 공동정부의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거나 16대 총선 때 DJP 연합 하는 시기에 공동정부 때 의원 꺼주기 해서 자민련을 뭐 교섭단체 만들어준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법안 강행 통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본 적이 없어서 당내에서도 그래서 반발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또 내심 겉으로 그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반대하는 의원도 많이 있다는 양양자 의원의 또 뭐 증언 같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확하게 50명이 되는지 60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수의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속으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특히 그 민영배 의원 탈당과 관련된 그런 그 상황을 목도하고 나서는 더욱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론도 좀 좋지 않고 마침 또 국회의장께서도 중재안을 내놓고 합의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안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더 속도를 내면서 무리수를 둔다는 거는 정말 패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 있어서 약간의 숨고르기 하면서 호흡을 좀 가다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관건은 오늘 중재안을 10시 의총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걸 지켜보면 주말 사이에 이 부분은 뭐 직권상정 못한다. 아니면 좀 더 중재안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작동할 수도 있겠죠. 그 여야와 또 국회의장이 모여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정하는 중재안을 놓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주말 사이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어차피 다음 주 정도밖에 시간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질 문제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당에서 조금 중재안을 가급적 수용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합니다. 네. 이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으로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거셌고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 그러면서도 지도부는 강행 의지를 여전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재안이 극적으로 이렇게 타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극적으로 이 타결안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극적인 타결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네. 또 타결안이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민주당이 겸허하게 국민의 뜻에 따르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수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계속 남기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을 수용하면 일부 이 법이 통과하면 청와대 관계자 20명이 감옥을 가야 된다,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법을 정말 꼭 문재인 대통령 취임 안에 밀어붙인다고 하면 지금 양양자 의원의 그 발언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얘기되는 많은 의혹들을 민주당이 그대로 안고 가야 되고 저는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는 저는 명분과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나쁜 관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저는 언젠가는 민주당도 소수당이 될 때가 있고 야당이 될 때가 있고 다 돌아가면서 정치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들이 약자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어떤 명분으로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 좀 이것도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은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뭐 제 식구 감싸게 하려고 또 양양자 의원의 뭐 이야기대로 그런 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편 그 두려움을 유발하게 된 검찰의 행태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이렇게 난리통 속에서도 국민들이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소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다수의 또 의원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무리하다 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안팎의 비판과 또 염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또 찬성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의 반성은 없고 반발만 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찰이 해온 행태를 보면은 표적 수사하고 또 샅샅이 뒤져서 별건 수사하고 내 편은 봐주게 하고 사과 반성 없고 이런 모습을 보면 더군다나 검찰의 총수를 지낸 분이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또 핵심 측근인 국심이라고 하는 원조 윤핵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 또 그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출근하면서 일성이 뭐였습니까? 왜 야반도주 하듯이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모습에서 국민들이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 대선 때 우려했던 것처럼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한동훈 후보자의 그런 모습은 저는 역대 어느 장관 후보자도 보여줄 수 없는 굉장히 무례하고 아나무인적인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이 입법부를 향해서 야반도주가 하듯 이렇게 무리를 하냐 이런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련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도 우려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를 하려는 민주당의 상당수도 국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많은 여야 의원들이 또 안을 냈었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급박하게
임기 얼마 안 남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이고 국민들도 또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속도 조절해야 한다고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버렸거든요. 그래서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급하게 먹은 밥이 고 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의총에서 가급적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서 국민들 불편하지 않게 또 우리도 좀 합리적인 민주당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최종안을 논의를 누구와 했냐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란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와 물밑 조율도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걸 예단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호수 검찰총장하고 대통령이 또 면담도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셨잖아요. 김호수 총장은 하실 말씀 다 하셨고 또 우려하는 바를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는 또 검찰이 수사 잘하지만 그다음에 수사의 공정성이나 어떤 중립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의중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원로분들과 또 국회의장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분들과 지혜를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재안에 그런 얘기들을 다 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 다음부터 이제 올라오면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이 헌법에도 위배되고 또 사법체계를 흔드는 굉장히 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인 그 통과된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한 방송 인터뷰를 보니까 국민의힘 새롭게 출범하는 여당에서도 이것을 대통령에게 강하게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거부할 것을 요청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완전 박탈이라는 자체에서 민주당이 물러나지 않으면 합의는 어렵다고 본다고 하는 거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쨌든 분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나리오와 상황을 좀 대응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청와대는 한편 복잡하지만 한편 저는 심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국회를 통과해서 국무회의 안건이 상정이 되면 저는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수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의장의 중재안이 나왔고 이 국회에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또 논쟁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서 올라간다면 저는 수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회 안에서 지금 이 한 열흘 상관으로 상황이 산 넘어 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아마 그 비서관들의 의견은 좀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총회가 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열리고 있습니다. 예. 각각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당의 지방선거 경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이 전략공천위원회에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서울시장 공천 배제 결정을 이틀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비대위의 회군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이게 정당이 비극이 뭐냐 하면 민주당이 연전연승할 때는 굉장히 후보도 많은 것 같고 인재들이 또 차기 주자가 많은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대선에 패배하고 나니까 정말 후보가 없네요. 그리고 당 안팎에서도 찾을 사람이 없다. 또 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이제 이게 패배도 슬프지만 또 패배 후에 일어나는 이런 양상도 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좀 답답했어요. 그리고 정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또 원칙대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전략 공간위에서 정한 거를 또 비대위에서 결론 내는 게 이제 순서긴 합니다만은 계속 오락가락했었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민주당이 왜 저럴까? 대선 패배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질타가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한편 있고요.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출마 결심했을 때 당에서 제가 검수완박과 관련한 의총이 12일 날 열렸죠. 그래서 그 즈음에 검수완박 관련해서 좀 물어보려고 연락을 해보니까 당에 이제 그 젊은 당직자들은 검수완박보다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완박이 더 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가 갖는 상징성이 지방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의 또 일부에서는 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우려 플러스 또 박주민 또 의원에 대한 뭐 월세와 전월세와 관련한 또 그런 또 그 문제도 또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오락가락하면서 결론이 났으니까 그 과정은 저는 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잊어버려야 되고 100% 국민 경선 가고 또 토론도 한번 한다고 하고 또 결선 투표까지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과정은 복잡했으나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아마 추가 후보를 또 접수를 받는다고 하고 예.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제했다가 다시 또 철회하는. 그래서 딱히 뭐 눈에 띌 만한 인사가 지금 후보로 등록한 6명 이외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비관적이고요. 그래서 결론이 났으니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한다. 또 원팀이라고 늘 선거 때 얘기하는데 이제는 과정 또 계파 갈등이라고 또 일컬어졌던 것들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또 승리를 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6명이 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이고 여론조사 100% 경선을 치르게 될 거거든요. 추가 후보, 뭐 이낙연 전 대표, 박영선 전 장관, 윤호중 전 원내대표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후보를 놓고 상대 대진표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한마평에 오르는 인물 좀 주목되거나 뭐 어느 정도 추가될 만한 후보군이 있을까요? 글쎄요, 좀 저희도 딱히 뭐 생각나는 후보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거론되고 계시는 분들이 짧게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 번씩 패배를 맛보셨던 분들이고 또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면 작년 서울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서울시 후보로서 또 내부에서 경선을 가졌지만 결국 당심의 선택도 받지 못했고 최종 후보도 되지 않았고 최종 후보들 자체도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지 않았습니까? 글쎄 국민들은 이렇게 어떤 상황 변화에 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프리미엄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현직 시장을 뭔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참신성, 혁신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과연 현직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넘어설 만큼의 혁신성이나 참신성이 있느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우리가 공심위,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략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 결정된 사항들을 비대위에 가서 그냥 추인하는 형태로 넘어가지 이게 비대위에서 완전히 뒤집히는 것은 참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송영길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어떤 원천 배제가 뒤집히는 과정을 보면 글쎄 공관위의 당초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관위의 판단은 옳았으나 지금 이 후보들을 둘러싼 원내의 계파 갈등의 여파가 너무 심해서 결국 계파의 힘이 당의 어떤 공적 기구의 의사결정 자체를 뒤집는 선례를 남길 것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정당인으로서는 좀 안타깝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혼란스러워서 이 기준이 뭐냐. 나중에 후보나 결정되면 나는 관심을 갖겠다. 이런 정치적 방관과 무관심으로 좀 흐를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비대위가 이 후보군 확정 후 일정 수를 압축한 뒤 경선하겠다라고 밝혀서 네. 여전히 송 전 대표나 박 의원의 컷오프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 컷오프를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100% 국민 경선이니까 이제 사실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보통 6명 다를 가지고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어느 분들이 후보에 등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더 열어놓는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3명 정도를 압축해서 보통 경선을 치르게 될 텐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인위적인 배제가 또다시 일어난다면 정말 그건 당의 꼴이 말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어떤 여론조사랄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그 컷오프를 몇 명 하고 그리고 이제 경선에 붙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배제했다가 다시 하기로 했는데 또 예. 컷오프를 한다고 하면 그냥 서울시장 선거는 포기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은 깊겠습니다만 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군을 오늘까지 더 넓히겠다 네. 이렇게 밝혀서 네. 이 제3의 인물로 어떤 분을 지금 예상하세요? 제3의 인물이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도 예. 다 당의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3의 인물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6명으로는 등록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다 이러는데 그냥 전혀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등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여태껏 거론됐던 분들 중에서 이낙연 전 대표나 또는 박영선 전 장관이나 이제 이런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전격 합류해서 이 경선을 치르시려고 할까? 여태까지 더군다나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결심하기가 그분들로서는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글쎄요, 열었지만 추가적인 후보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가적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고 후보는 6명 중에서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이번 경선 국민 경선 100%잖아요. 네. 기존의 당원 50%,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적용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내린 결론일까요? 이제 여기에 조금 당의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송 전 대표나 이제 박주민 의원 배제했다가 다시 경선에 포함시키자고 결론 내리기까지는 송영길 대표 얘기대로 이거는 나를 배제하는 거는 이재명에 대한 선제 타격이다 이런 네.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재명 고문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또 이렇게 배제한 데는 다른 또 어떤 계파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복귀하기 위해서 비대위원들을 누가 또 설득을 했다더라.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그게 예. 또 항상 선거 때마다 공천 때마다 모든 당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또 드러나고 있죠. 국민의힘의 강원도만 보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또 경기도와는 또 룰을 달리해서 100% 시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적합한지를 시민들이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당내 어떤 잡음들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내린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민주당 비대위가 컷오프를 취소하면서 결국 개파 갈등 확전은 막았다. 다만 그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글쎄요, 개파 갈등을 막은 건지 아니면 개파 갈등에서 어느 한쪽이 이겨서 컷오프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건지는 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김희정 전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기 어렵다면 저는 결국은 인지도 측면이나 여러 가지 그 무게감으로 봤을 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다시 등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컷오프 시켰고 안에서의 반대가 있는데 이분을 후보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어떤 명분과 또 근거를 댈지 저는 그게 사실은 좀 가장 흥미롭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그랬을 때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했지만 아주 거의
90%를 점하고 있는 시의회의 반대 때문에 굉장히 좌절되거나 무산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좀 더 믿어주자. 그리고 의회 구성이 바뀌었을 때 얼마큼 더 잘하는지 보자. 이런 식의 잠정 결론이 났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서 오세훈 시장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저는 후보 절차의 명분 또 그 사이에 변화된 민심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것을 공약이나 비전으로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후보 선정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이 절차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후보가 내세울 서울시의 비전 뭐 이런 것들이 현행 시장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제 선거라는 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 한 번 더 기회 주자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는 건 너무 이제 희망사항 플러스 성급한 결론이 아니실까 생각을 하고요. 또 정치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당선인이 인수위 기간 동안에 취임 전에 보여주신 모습이랄지 또 인수위의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오히려 더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반발 심리로 또 표라는 건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는 것이라서요. 또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또 선거는 시끄러워야 주목이 받는 거라서 민심의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후보가 또 정해지면 또 한마음으로 또 달려가는 것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께 호소하면 또 결론은 어떻게든 또 변할 수 있는 것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전 의원이 계파 갈등 중단인지 혹은 한쪽의 우세해서 이렇게 공천 배제가 취소된 건지 의문스럽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당내 계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조홍천 의원 말씀대로 검수 완박과 검수 덜박으로만 나뉘지 계파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공천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지금 검찰 개혁안에 지금 모든 시선이 다 쏠려 있고 당력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을 하는데 설사 뭐 여론 이제 언론 보도된 것처럼 또 당 내부에서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계파 갈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쨌거나 지금은 비대위의 결정이거든요. 그리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론 낸 것을 비대위에서 최종 추인하기도 하지만 또 조정하기도 하는 게 비대위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내 뭐 여러 의견을 다 종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그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번 서울시장 국민경선 100% 룰을 두고 경기도지사 경선 룰과 비교를 하면서 이것이 고무줄 잣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글쎄요, 그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당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당내 이제 권리당원 확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적으로 좀 열세이시겠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수용해서 경선에 뭐 들어갔습니다만은 룰을 조금 불리하지 않도록 조금 바꿀 필요도 있겠다라고 맨 처음에 초반에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후보들 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민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해서 하기로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1, 2 후보가 과반수 없으면 결선 투표 가는 거는 똑같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고무줄 잣대나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총선 때도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 경선 방식을 좀 달리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 50%, 권리당원 50%한 지역도 있었고요.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특별히 예외인 지역에는 또 그냥 일반 그 시민 100%한 지역도 지난 총선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고무줄 잣대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공천 기준은 달리할 수 있다. 경선 기준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민주당 얘기만 계속하는 것 네. 같아서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와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 그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일단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이 정말 혁신적으로 변화됐구나. 당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고
그 윤리위 절차가 개시됐다는 거 저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30대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또 많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당대표일지라도 공정한 잣대, 윤리라고 하는 잣대에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저는 굉장히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윤리위가 개시가 됐다는 것은 이분의 잘못이 확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한 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윤리위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나 또 뭐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에 대한 진술을 듣고 약간의 조사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이제 진행되면서 결과까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그 징계 수위에 따라 또 징계가 확정이 된다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글쎄요, 뭐 가장 약한 경고 정도라고 하면 저는 뭐 그것을 남은 임기를 소화하는 데 문제가 될까 싶지만 그 이상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저는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커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윤리위 절차가 개시되고 다는 것에 의미를 좀 평가하고 싶고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김 전 의원께서는 이번 국민의힘 윤리위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당 윤리위에서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한 부분에서 이제 혁신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혁신적이기도 합니다만 또 공당의 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가지고 또 고발되고 수사 중에 있고 이런 경우도 처음이어서 사실 이거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먼저 윤리 혁신보다는 굉장히 부끄러워야 될 일이고 또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의 지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런데 저는 이제 윤리위가 작년 연말 즈음에는 윤리에서 이제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또 제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윤리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에 대해 소명을 들어보겠다 지금 이 결론만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윤리를 언제 열겠다 날짜는 지금 아직 안 잡은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 후가 될지 그 중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점이 참 공교롭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누군가의 어떤 견제구가 날아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각 지역의 공천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윤심 얘기가 많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충북지사 김영환 후보 또 충남지사 김태용 후보 또 예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이제 오늘 지금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유승민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결론을 놓고 보면 아마 실제로 윤심이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공천 지방선거라는 큰 전국적인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의 역할이나 이 공천을 앞두고 할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면서도 시점은 참 공교롭다 이런 생각을 아울러 해봅니다. 네. 윤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와 별개로 논란이 된 게 작년 4월에 같은 프로그램에 문 대통령이 출연 제의를 했었는데 직접 의사를 물었는데 정치인이고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출연이 불발됐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좀 진실 게임 공방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해서 1회부터 거의 본방사수하는 팬인데 그 입장에서 정치인 출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방은 이번에는 못 봤습니다. 그랬는데 논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시청률도 확 떨어졌다고 하는데 굳이 뭐 당선되시고 나서 이걸 출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다른 산적한 일도 많은데 1차 내각에 지명된 정말 문제 많은 후보들에 대해서 지명 철회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만은 지금 청와대하고 이 CJ ENM조가 거의 이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탁현민 비서관은 내가 증거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번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프로그램의 어떤 제작 그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했다 해서 수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총리실에서도 우리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 놓고 보면 지금 이번에 유퀴즈에 당선인이 출연한 것을 놓고 만약에 방송사 측에서 요청을 한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공평성의 차원, 형평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인수위 쪽이나 이쪽에서 요청을 해서 그걸 또 수용했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정치인은 출연시키지 않는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놓고 보면 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요청해서 온 것도 문제고 또 이쪽에서 출연 요청을 한 것도 문제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문자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게 진실공방으로 갈 이게 문제인가 또 방송사가 탁현민 비서관의 말이 맞다면 당선인의 이 예능 프로 출연으로 이렇게까지 지금 싸움이 번질 일인가 이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 방송사의 대표가 검찰 출신이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뭔가 그냥 알아서 새 정부와 분위기를 맞추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 섞인 여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보도도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그런 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직접 당선인이 이렇게 예능에 출연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는 제대로 된 소통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개그 프로나 다양한 예능 프로에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를 폭넓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정치권 의혹으로까지 좀 번졌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의심들,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소통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또 본인이 강조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소통에서 어떤 뒤로 숨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발언에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예능 프로그램만 나가신 게 아니라 이제 지역 현장을 지금 돌아다니시고 있는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런 것의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탁현민 비서관의 이런 강한 반발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미래 권력과 이제 이전 권력 간에 약간 무슨 경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프로그램이 문정부 출범에 있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접촉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인 입장에서 수용당한 것을 저는 비교해야 맞다고 보여지는데 작년에 대통령 신분에서 TV 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요청을 했을 때 과연 그 방송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실 수 있는 방송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 TV도 있고 공영방송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직 총리도 마찬가지였는데 물론 당선인을 우리가 어느 정도 법적 지위로 볼 거냐에 따라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새롭게 변화되는 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싶죠. 저는 그건 방송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 방송은 시청률 때문에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핵심 이슈로 잡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비교해가지고 너는 안 됐고 나는 됐다 이런 식의 좀 논법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저는 정치인들 많이 예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균형을 맞췄던 건 예를 들어 선거를 앞두고 양쪽 후보 간에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현직 시장들 후보 등록하기 전에 정말 현직 프리미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각종 행사에 가서 간접적으로 선거운동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너무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앞으로 대통령이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새로운 채널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평가하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